이른바 황금마차 습격 사건. 사무회의 단합대회가 열리던 그날, 동대문과 서대문, 종로의 연합 세력들은 명동을 기습 공격하며 대혈전을 벌이게 된다. 명동이 관리하는 황금마차라는 유흥업소가 종로 지역에서 개업을 했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사무회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전면전은 앞서 본 것처럼 명동이 배수의 진을 치고 대항하여 이김으로써 사무회는 크게 망신을 당하고 끝이 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하여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양대 주먹 세력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자유당의 정부통령 지명대회. 지금까지 2번 연임으로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었던 이승만이 4.4.5입이라는 국회 개헌안 억지 통과로 재추대되는 이 전당대회는 1956년 3월 3일 시공관에서 있었다. 이때 이승만의 나이는 무려 82세. 예상했던 것처럼 자유당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을 각각 후보로 추대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에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다가올 선거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뽑는 대회장에 당 총재인 이승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승만 3선 출마를 요구하는 관제 데모. 부산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울로 이어진 이 조작된 민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애국단체 연합회를 비롯하여 이정재, 이마수의 반공예술단과 상인연합회, 전국노총부인회, 그리고 우마차 조합의 소달구지꾼들까지 단체란 단체는 총동원되었고, 이들 중 우마차 꾼들의 1인 1당은 당시 돈으로 1000환씩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른바 김휘갑 구타 사건. 지금도 연예가의 화제거리로 남아있는 이 사건은 이마수를 한때 최악의 위기 속에 몰아넣게 되는데, 관제 데모. 민의를 표방한 이 조작된 데모는 처음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과잉 충성 경쟁을 벌리며 무려 27일간이나 계속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조작된 3선 지지 데모를 통렬하게 공박했고, 다수의 언론들도 이에 동조했으나 막상 경무대에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 와중에서 자유당 당직자들은 연일 회의를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이승만을 면담하고 끈질기게 출마를 종용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여전히 그들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른바 김휘갑 구타 사건. 김휘갑은 함경도 강진 출신으로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그 성격이 곧고 경우가 밝기로 호간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 강한 성격이 결국은 이마수의 비위를 긁게 되었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휘갑은 이마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박성원이 그와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었고, 검찰의 강모 부장검사도 그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것은 결코 그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오래전부터 이마수의 폭력을 눈여겨보던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이때다 싶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마수를 규탄하기 시작한 것도 이마수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다. 6대 주요 일간지에서는 김휘갑 폭력 사건을 무려 일주일간 대서특필, 이마수의 모든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승만의 3선 출마 발표와 동시에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당시 정 부통령에 입후보했던 사람은 대통령의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을 비롯해서 부통령엔 이기붕, 장면, 이범석, 윤치영 등 모두가 8명이나 됐다. 그리고 이 선거전은 3선 출마한 이승만의 자유당과 통합야당의 단일 후보로 추대된 신익희의 민주당, 그리고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3파전으로 크게 갈리게 됐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민심은 서서히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이승만의 독재를 외면하면서 야당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보기관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국의 민심을 보고받아온 바로 이기붕 그 자신이었다. 신익희의 돌연한 죽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한참 인기를 얻고 이승만을 크게 위협하며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리라 예상했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죽었다. 선거가 있기 며칠 전인 56년 5월 5일
광주 유세차 열차편으로 당원들과 함께 내려가다가 이리에 도착할 무렵 과로가 겹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 절치부심 정권교체를 노렸던 야당으로서는 참으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신익희의 죽음은 이기붕의 생각대로 여당인 자유당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자체 분석으로도 간신히 절반밖에는 예상할 수 없는 당선이었는데 거기다 겹쳐진 신익희의 돌연한 죽음은 자연히 야당의 부통령 쪽으로 한꺼번에 동정표를 몰아줄 것이 뻔한 이치였던 것이다. 대구 개표소의 개표 중지 사건. 이것은 극비리에 계획된 자유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해 5월 17일 현재 이기붕은 장면 후보보다 8만여 표가 뒤진 채로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개표가 끝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구 한 곳에서만 무더기로 이기붕의 표가 쏟아만 져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겠으나 대구는 전통적인 야당 도시였다. 결국 자유당이 생각해낸 최상의 방법이 개표 중지에 이어 어떻게 하든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개표 중지가 되었고 재선거를 조장하기 위한 극비 계획의 최일선으로 유지광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기붕의 부통령 낙선. 그것은 그 자신은 물론 자유당 내에서도 심각한 파문을 초래했다. 현직 국회의장의 신분도 그렇거니와 명색이 자유당 2인자인 그가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안팎으로 그의 역량이나 권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기붕은 당정을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이승만의 이름을 빌려 당시 내무장관을 경기도지사 이콩으로 갈았고 치안국장도 김종원으로 경질했으며 당직도 대폭 개편하기에 이른다. 정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연이어 시작된 시도지방의원 선거. 이 선거전은 시작벽두부터 여야가 곳곳에서 치열하게 격돌했다. 이 선거의 결과가 곧바로 계속될 국회의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좌파의 부통령이 낙선된 자유당으로서는 이번을 계기로 확고한 당세 만회를 위해 갖은 편법과 불법을 총동원했으니 경찰에선 야당 계열의 이 후보자를 온갖 법의 고리에 묶어 잡아넣기가 다반사였고 동대문의 이정재 사단은 유지강과 사무회의 힘을 더하여 이 일의 가세, 후보자의 수속 서류 탈취, 협박, 테러를 전국적으로 담당했다. 1956년 그해 7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던 자리에서 빚어진 시도의원 선거 이 후보자 방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공세는 여느 때와는 달리 집요하고도 치열했다. 마이동풍식의 여야 설전이 끝내 해결을 보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은 투쟁의 한계를 절감하며 같은 달 27일 조병옥의 제의로 무려 62명의 야당 의원들이 가두 시위에 나서게 된다. 이는 세계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랬다. 그 무렵에 유지강은 사무회를 운영하면서 명동을 제외한 서울의 전 지역을 흡수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정재의 주먹사단이 전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들은 이때부터 사무회를 화랑동지회라고 명칭을 바꾸고 지역 간의 갈등과 폭력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제하면서 통일된 주먹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또한 수많은 조직원들을 회원 자격으로 묶으면서 회원증을 이정재의 이름으로 발급, 그 세를 과시하기에 이른다. 이때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화랑동지의 회원증을 갖지 않고는 제대로 주목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훗날 이 회원증은 바로 혁명정부에 의해 이정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김도한이 온몸을 던져 독재와 싸우던 그 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었다. 이른바 이정재 사단의 국회 난입 사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벌어졌던 이 해프닝은 국회는 물론 일반에까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야당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 안건으로 공식 결의하였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였을까? 막상 당사자인 김도한은 조사단 결성을 반대하며 사건이 조용히 무마되도록 했다. 아마도 이정재에게 건네는 마지막 충고가 아니었을까? 화랑동지회. 유지강이 서울 최대 주먹을 연합하여 구축한 이 조직은 전신사무회라는 단체명에서 화랑동지회라는 이름으로 개칭되면서 더욱 그 규모와 세력을 확대시켰다. 또한 유지광은 이때부터 조직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를 전담하고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이때부터 이들이 무너지는 1960년대까지 동대문과 종로 일대에서는 아침마다 주먹들이 앞장서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소매치기 같은 자범들도 그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아무튼 정부 통령 선거 이후 끝없는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1956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정치 테러의 핏자국으로 얼룩지는 새해가 밝아오는데, 1957년 3월 26일 이승만의 83번째 생일에 이기붕은 결국 맏아들 강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키게 된다. 이날 이승만은 양아들의 술잔을 받으며 감격 어린 눈물을 지었고, 즉흥적으로 시 한 수를 지어 엮어 그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 문교부 장관 최재윤은 이강석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서울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불러일으키는 촌극을 빚기도 한다. 어쨌든 이즈음의 야당은 여권과 정부 측의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새로운 선거법 개정 문제로 매우 경색되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1957년 5월 25일에 있었던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일찍이 이처럼 대규모 집회에 정치 주목이 끼어든 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주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은 언뜻 보기엔 자유당과 정치 주먹들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덕을 단단히 본 쪽은 야당이었던 것이다. 김두한의 생각처럼 핍박받는 야당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국민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야당을 동정하고 여당을 규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권력의 힘. 당시 경무대 경찰서장 화경주의 계급은 경무관. 엄밀히 말해 치안국장이나 내무장관은 서열상 그보다는 새까맣게 높다고 볼 수가 있었으나 직책이 문제였다. 이승만은 화경주를 총애했고 거듭 특진을 시켜 그로 하여금 경무대 경찰서장 겸 대통령 경호 책임자라는 막강한 별칭을 부여했으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쨌든 유지광은 같은 고향이요, 초등학교 동창인 화경주의 압력과 자유당의 비호 아래 이틀간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때부터 언론은 정치면 사회면 할 것 없이 연일 유지광에 대해 두드리기 시작했고, 결정적 증거들이 계속해 여론을 자극했던 것이다. 이른바 충정로 도끼 사건. 명동의 이화룡 부대가 동대문과 유지광의 화랑동지회를 공격했던 이 사건은 유지광을 쫓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명동의 주먹들은 도끼를 들고 서대문과 광화문 등지를 습격, 한밤중에 서울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나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에게 모두 진압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그다지 큰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몹시 컸다. 이승만은 대노하여 담화문까지 발표하였고, 그리하여 이화룡과 정팔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들의 파란만장한 주먹시대를 막 내리게 된다. 그러나 훗날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전화위복이었다. 이정재가 혁명정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을 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정재. 1958년 다시 돌아온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정재의 야망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본래 1953년도부터 국회의원의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천에서 13대째 내려온 토박이었고, 김두한의 국회의원 당선을 보면서 더욱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이천군에는 자연불학이 296개나 있었다. 이정재의 선고 참모들은 이들 불학을 직접 파고들었고, 불학마다 이정재 사람이라는 직책이 별도로 선정되어 마을의 대소사와 애로사항을 이정재에게 보고하면서 어떤 일이든 즉각 해결해주곤 했다. 그 밖에도 6.25 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명리를 세워주고 해마다 제사를 주도하거나 이천군의 각 학교의 재정 지원은 물론 별도의 장학금도 인색하지 않게 내놓았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이정재의 인기가 대단했고, 감히 이번 선거에 경쟁 후보로 나설 상대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이정재에겐 참으로 통곡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1958년 4월 11일 11시 40분 이천경찰서 서장실. 이정재는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 마감 시간 20분을 남겨두고 결국 입후보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사건은 이정재에게 있어서 단순한 국회의원의 꿈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사나이로서의 모든 그의 이상과 미래에 대해 야망을 산산조각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쨌든 이기붕은 자유당 후보로 등록을 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경쟁자로 출마했던 연윤희 후보는 중앙당에 보고도 없이 갑자기 중도에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고 이기붕은 결국 무투표로 당선되게 된다. 그런데 그 무렵 종로의 김두한에게도 정치인으로서의 일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다. 김두한은 3대 의원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했던 불교계의 정화운동에 개입한 적이 있었는데 비구승편을 든 김두한을 종로에 본부를 두고 있던 대처승 계열의 불교계 인사들이 배척했던 것도 선거 패인이었다. 아무튼 그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다. 그리고 야인이 되었다. 조봉암의 간첩 사건. 그가 체포된 이유는 당시로서는 너무도 앞서가는 혁신적 정치 사상을 가졌다는 것과 이승만에 대한 대통령 경쟁자로서의 불경죄 두 가지였다. 결국 그는 일부 야당의 묵인과 자유당의 음모 속에서 진보당 고위 간부 7명과 함께 간첩 혐의로 구속, 1심에서 7년을 구형받았으나 항소심인 제2심에서는 어이없게도 사형을 선고받아 다음 해인 1959년 7월 31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10개월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